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지원 없는 박지원의 식탁, 조국 혁신당 특집입니다. 박 실장님이 오늘 지역구 후보 경선 마지막 날이고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당락이 발표될 텐데요. 잘 되겠죠? 예. 저희는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장안의 화제, 조국 혁신당의 영입인재 3호, 6호를 모셨습니다. 5호입니다. 5호신가요? 안녕하세요. 서왕진 정책위 의장님, 김선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2월 21일 날 방영된 조국 전 장관, 당시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위원장님 영상이 무려 4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데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이런 걸 좀 느끼는데요. 두 분도 조국 혁신당 합류하시고 인기를 좀 실감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은 창당할 때부터 꽤 많은 분들을 만나 뵀어요. 뭐랄까 바닥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얼굴 가진 사람도 동네 마트 갔더니 알아보고 인사하는 분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저 구파발에 있는 롯데마트라고 그 길을 갔는데 한 분이 다가오더니 제가 저 창당대 의장으로 해가지고 좀 오랜 시간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는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밥값 내주고 가는 분은 아직 안 나오실 겁니다. 네. 김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영입이사 발표하고 다음 날 태백병원 이제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는데 조용히 와서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조용히 와서 나 원래 커밍아웃. 네, 커밍아웃. 저한테 와서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놀란 거는 택시를 탔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 어느 당 지지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뭐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데 그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인 이 정치 스포츠의 계절이 돌아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조국 신당의 네.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나오신 건데 두 분을 모신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두 분 다 친하죠. 네. 얽히도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영입인재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있어서요. 흔히 조국 혁신당은 검찰개혁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은 뭔데? 그러니까 네. 검찰개혁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나 표 줄 수 없어. 생각해봐야 돼. 뭐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두 분이 상당히 좀 먹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조국 신당은 검찰개혁당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이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원들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이나 이렇게 전해 오시는 걸 보면은 1차적으로는 확실히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자체가 우리나라를 너무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싸워줄 수 있고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것, 그거를 조국 혁신당이 가장 잘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열망과 지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검찰과 싸웠고 한동훈이나 윤석열 검찰에서 정면으로 맞섰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확실히 그분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창당 초기부터 조국 대표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 창당을 할 건지 이런 논의들을 쭉 함께 했었는데 그때부터 조국 대표가 결심할 때 일관되게 가졌던 이야기는 일단 참여하면 나는 최소한 10년은 내가 여기 올인을 한다. 10년. 예. 와, 이거 제목거리인데? 예, 이런 이야기를 조국 분명히 10년을 했습니다.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 부분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총선 일회용 정당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서 제 역할을 하겠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MBC 100분 토론 나가시게 되면 그렇게 길게 말씀하셔도 예.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예, 그분들 아주 좋은 분들이고 그분들은 1라운드용이고요. 저희들은 2라운드용입니다. 이렇게 네. 좋은 코치. 예. 원장님 어떠세요? 네, 저도 처음에 제안 올 때부터 그거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를 영입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사회 정책에 있어서 우리 별칭으로 저랑 같이 일하시면 육각형 사회 개혁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육각형이라는 게 뭐 요즘 워낙 유명한 육각형 인재라는 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육각형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검찰 개혁 거기 분명한 중요한 검찰 사법 개혁 이게 있고 의료, 또 외교, 기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과학 기술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거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는 적절하지 않죠. 근데 그 부분을 대표님이 굉장히 원래 또 책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예. 네. 갑을 선진국에 보면 네. 네. 육각수정당이다. 뭐 이런 듭니다. 예. 지금 서왕진 의장님이 입고 계신 이 감색 양복은 트루블루죠. 예, 트루블루. 독도 앞바다보다 더 짙은 딥블루. 딥블루. 예. 딥블루.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선민 원장님 입으신 네. 파란색은 백두산 천지보다 더 파란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 딥블루, 코발트 블루. 저는 사실 저희는 조국혁 신당이 그 정당의 칼날을 정하기 전에 저희 시청자들 아시지만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해서 저희가 이제 후드티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이 색깔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 색깔은 뭔가요? 보자. 5월 광주에 5월의 하늘색보다 파란 스카이블루? 제가 마음에서부터 이미 통했다는 물증은 안 되겠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옷 4년 전에 샀습니다. 예. 결국 두 분은 이제 사람 조국 살리기가 아니라 나라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정치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정책을 좀 세상에 펴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이거 정면 승부 딱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후 환경 전문가인데 지금 정부가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박한 기업들한테 떡볶이나 먹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재생에너지를 기업들한테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 이걸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위 의장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킨 이후에 사역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고 잘 준비하는 것, 이런 역할을 주요하게 하고 싶습니다. 정책위 의장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전제라면 1당과 2당이 과반을 넘기기 좀 힘들 수가 있고 그 가능성이 한 50% 조금 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3당 여론조사대로라면 조국 혁신당이 이제 제3당이 되면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양쪽이 다 과반이 안 넘는 상태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데 거기에 정책위 의장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 평민당 때 정책위 의장들 생각나더라고요.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실상 국회를 다 결정하던 이런 건데. 김선민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시고 네. 개인적으로는 암투병도 하셨고 또 세계보건기구 WHO의 수석 기술관 그다음에 OECD 워킹그룹이 아니라 워킹 파티인데 의료의 질 워킹 파티입니다. 워킹 파티. 네. 워킹 네. 파티에서 아시아 최초의 여성 의장도 지내셨고 또 얼마 전까지는 그 의사, 약사, 간호사 4,000명이 넘는 조직에서 차관급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원장도 지내셨고 예, 참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이제 만일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 굉장히 중요한 경력인 인권위 경력이 하나 그런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우선 저는 최근에 너무나 시끄럽게 있는 문제인데 이제 한국 사회 대개혁 우리 당의 이름이 이제 리빌딩 코리아 예. 파티인데요. 그 리빌딩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돌봄과 의료인데 사람들이 돌봄과 의료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인지
시민들은 아는데 왜 정부가 오히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저와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지금 국민들 허리를 휘게 하는 거는 노인 돌봄의 문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간병비 문제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나 소아나 이렇게 아주 그 규모의 경제가 아주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분야나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충분한 나라에서도 잘 제공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은 공공의료 확충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시골 마을 우체국 같은 건 다 있는데, 어린이집 다 있는데 병원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병원은 마치 무슨 돈 벌어야 하는 데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지를 아예 제시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 당은 그걸 제시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작은 축이긴 하지만 의료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간호 인력은 간호대 정원은 괜찮지만 간호사 처우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굉장히 턱없이 적거든요. 그런 문제 다 제공해야 합니다. 김 원장의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는 시골에 가서 이 목 좋은 데를 보면 딱 몇 군데 기관이 있어요. 면사무소, 우체국, 전화국, 그다음에 초등학교. 근데 지금 김 원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 돌봄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기본 공공시설로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까 저 캐스팅보트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사실 뭐 선거 결과는 알 수 없고 예단을 할 수는 없어서 저희는 뭐 겸허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요. 국민들께 좀 바란다면은 조국혁신당을 좀 튼튼한 제3당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윤석열 검찰 독재하고 싸우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규모였지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좀 힘 있는 제3당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정책을 뭔가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때 두 당이 완전히 반대하면서 싸우고만 있으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외에 별도의 교섭단체나 별도의 무소속 의원이 한 명씩은 있어야 이게 의안 채택이 된다는 얘기 간사 한번 했었죠. 강대 강으로 가면 빡빡하니까 우리 조국 혁신당이 뭔가 좀 원활한 의사 일정을 촉진하는 역할 그런 걸 좀 하시겠다. 그러니까 검찰 독재하고 싸울 때는 연대의 중요한 한 축 또 선봉 역할도 하겠지만 정책을 추진할 때는 또 양당의 어떤 갈등을 좀 조정하고 오히려 끌어가는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년 얘기에서부터 지금 제 머리가 멈췄어요. 조국 당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당대표시잖아요. 우선 영입 교섭을 당하신 거죠. 교섭을 당해서 이제 국회도 이제, 당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래 좀 아시는 사이인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안 지가 오래된 사이긴 합니다. 어떤 일로 만나셨어요, 처음에? 조국 대표가 교수 시절에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또 이런 민주주의 이런 문제로 시민운동을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시민운동에 참여했을 때였고 그래서 그 시절부터 알고는 지냈고 한 2010년 이후에는 좀 비교적 자주 이렇게 뵙기도 했던 그런 사이긴 합니다. 2010년 이후 한 15년 정도 되신 거네요. 조국 대표도 회견이나 또 인터뷰에서 얘기하지만 소황진 의장은 저한테 조국 혁신당에 문재인 정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박원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까 제가 경력 소개를 안 했지만 서울시 정책 특보, 그 다음에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장,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다 만드는, 그러니까 기후환경 전문가, 환경운동도 몇십 년 하셨지만, 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총괄적으로 바라보는 자리고, 더구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도 같이, 그러니까 간단한 참모가 아닌 거죠. 그런 분을 모셔왔다. 제가 그래서 정무적인 조언도 하고 계신 거죠. 뭐, 사실은 조국 대표가 이미
창당을 준비할 때부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 그런 논의들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여를 제안할 때도 뭐 스타일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아주 초기에 볼 때는 굉장히 점잖은 교수님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나 정치 참여할 거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10년 할 거다. 예. 그런 제안을 돌직구 하시더라고요. 세게 날렸네. 예. 굉장히 솔직하고 아주 담백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서 뭐 저도 아주 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할 때 제가 최근에 겪어보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경험도 그렇고 또 최근에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굉장히 단단해지고 정무적으로도 엄청나게 훈련이 돼 있어서 뭐 제가 조언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제 짐작에는 박원순 시장의 정무적 판단들을 많이 보좌한 분이 조국혁신당에 갔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속한 사람들만의 단색, 모노톤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회자가 이렇게 너무 말하면 안 되는데. 10년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선거 2번은 치른다는 얘기잖아요. 뭐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뭐 잠깐 한번 실험해보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뛰어들면 끝장을 보겠다. 뭐 이런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에게 그런 면이 또 있을 줄이야. 근데 그 얘기 들으면 또 누구나 딱 영입 당하겠네요. 뭐 무엇보다도 솔직하게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게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김선민 원장님은 어떻게 영입 당하셨습니까? 관계 같은 저는 것도 조 있고. 대표님을 직접 개인적 연은 없습니다. 82년에 같이 입학을 학번 해가지고 동기죠? 네, 네. 같아서 멀리서 이과 끝판왕, 문과 끝판왕. 문과대학, 법과대학. 네, 그때 그래서 의대하고 법대는 도서관을 두고 양쪽에 있었는데요. 의대 여학생들도 구경 갔었어요. 미남 하나 왔다고? 그래서 이름도 유명했고요. 그래서 아주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가끔 저희도 구경 갔었어요. 빵 같은 거, 샌드위치. 저는 그 정도로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때 바빠가지고. 저도 나름. 예. 근데 하여간, 스타. 스타는 아니고, 하여간 그래서 저도 나름 바빠가지고, 그건 아닌데 구경 몇 번 갔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는 이제 삶의 궤적을 보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길을 많이 걸어왔는데, 이 시기가 안 맞았어요. 이게 인권위 같은 데도 시기가 안 맞았고, 그리고 이제 면식이 없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느 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일로 전화하고 싶다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사택에 있으면 강원도에서 일찍 잠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문자가 있어서 에이 이거 뭐야 이렇게 하고 익십하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거 완전히 거절할 사이는 아니고 최국장하고 상의하신 거예요? 상의 안 했죠. 안 할 건데 뭐하러 상의를 합니까? 상의 안 하고 그냥 익십하고 자야지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조국신당 그때 만든다고 하시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표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좀 계좌 번호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돈 보내줄게. 귀찮게 하지 마라.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여러 루트로 아마 그 대표님이 알고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하시는 여기서 또 다른 같아요. 특징이 나오네요. 집요하다. 알고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을 하셔서 연락을 하시는데 제가 환자를 보다가 잠깐 나가서 회의 중이라고 일종의 그렇죠. 이렇게 회의 중이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환자 오니까 막 두들기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하고 다시 끊고 그날 저녁 근데 환자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제가 시간만 조금만 달라고 그랬더니 태백이 오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순간 태백은 동네가 작아서 제가 밥만 먹어도 어디 가서 밥만 먹어도 누구 밥 먹었다라고 소문나는 데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그건 이제 거절을 못 하겠다. 그건 지역 뉴스에 나오죠. 그죠, 나오죠. 그래서 거절 못 하겠다. 오시지 말아라. 알았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얼굴 보고도 나중에 나 마음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보고 나중에 마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강령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를 다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갑자기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가슴. 네. 저는 김 원장님을 소녀로 보는데 소녀의 가슴을 뛰게 만든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강령에 나와 있는 게 뒤에 문장이 전부 행동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서 강령을 다른 당의 강령도 다 봤어요. 근데 다른 당의 강령은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수 정당이니까. 이게 거대 정당은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품어 안아야 되니까 어느 한 단어에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아주 분명하게 복지국가, 사회권, 검찰개혁, 지방분권 딱 써 있으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이거를 탁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 이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좀 걱정을 했죠. 남편하고 아까 그 최국장. 내가 걱정을 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 전날은 이제 남편이 태백이 오는데 나 안 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나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열심히 합니다. 김선민 원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저 당을 준비하면서 이러저런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동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당 명칭 준비할 때 상당히 초기에 유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시민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 사람들 모여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정당 같지 않고 시민단체 느낌 난다 이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으로 됐는데 어쨌든 행동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강령에도 이러이러한 걸 우리는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근데 굉장히 그게 아주 핵심을 팍 찌르고 그다음에 모호한 단어가 없어요. 김선민 원장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정강정책의 방향성도 있지만 행동한다. 단호함. 하고 단호함. 그다음에 조 대표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 우리는 검찰개혁이 끝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정권을 찾아오느냐, 검찰을 왜 개혁하느냐, 결국 사람 잘 살게 하는 거고 그거는 사회권 보장이다. 심지어 정치인들 아직 사회권이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많죠. 저희 책에서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더니 사회권이 뭐냐는 문의 역시 많았습니다. 지금 또 하나 비사가 나온 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당이 아니라 일종의 그 그룹처럼 그 조국 시민 행동도 검토를 했다. 어쨌든 이 액티비스트로서 행동주의자, 행동파로서의 면모를 많이 갖추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사람을 영입당하게 만들고 그런. 근데 그거는요, 조국 대표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번 선거만 하고 잘 되면 하고 아니면 만다 하면 사람 안 와요. 그럼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아주 영업을 잘하셨네. 방침이 있는 거죠. 조국 스타일이란 게 좀 회의 같은 거랑 해보고 오시니까 있던가요? 어떠세요? 저는요, 그때 영입인재 행사할 때 한번 뵙고,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 일요일을 이제 이틀을 거의 꼬박 같은 대구, 봉화 같이 갔다 오고, 보통 이제 리더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덕장, 지장, 용장. 과거에 조국 교수님 시절에는 그냥 지장. 혹은 미장이었던 미장궁이 아니라 미장.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본 새로운 모습은 덕장의 모습을 새로 봐요. 굉장히 사람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데 이제 우리가 60 정도 살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잠깐 동안 쇼하는 건지 아니 원래 그런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이틀 못 속여요. 이틀 속이는 사람은 평생 속일 겁니다. 그럼요. 근데 이틀 동안 그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어 있는 배려 이런 거 배려. 일부러 배려하는 게 예를 들면 밥 같이 먹을 때 당직자들 챙기는 거. 어제도 포스팅 하셨더라고. 당직자들하고 순댓집에 가서.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입 인사들한테 당직자한테 잘해라. 근데 제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영입된 임원들 원래 있던 구성원들한테 잘해라. 그렇죠. 그런 메시지.
그다음에 그리고 어디 갔을 때 절대로 뭐 상석을 고수한다든가. 참 놀란 거는 우리 이태원 예, 가셨죠. 추모제에 갔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이태원 거기 그 분향소 두 번째가 아니라 처음에 그 아무것도 없을 때 가서 그 위패 없을 때 그때 그 참사 나자마자 갔을 때 이거 이제 위패 생기고 처음 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마련돼 있는데 많지 않았고 그 유족들이 앉아 있는 거고 앞에는 몇 개 비어 있었어요. 이제 영미사들은 일단 뒤에 서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있는데 대표님 오시더니 그 주최 측이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서 앉으셔라. 했더니 안 간다. 끝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라는데 안 한다. 이게 내가 그럴 자리가 아니고 의전 받을 자리가 아니다. 낄낄 빠빠. 순간 그거를 누가 이렇게 미리 정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는 공공기관장 해서 그런 의전 그렇죠. 예. 잘 알잖아요. 수천 번 가보셨죠. 그럼요. 그럼 이제 밑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기관장으로서 거스르기가 왜 이렇게 좀 한두 마디 오히려 주고받기가 그냥 하는 귀찮아서라도. 대로 하게 되는데 단호하게 하는데 굉장히 제가 그 의전에 많이 참여해봤던 기관장 입장 굉장히 적절한 행동이었고 그런 게 순간순간 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하시고. 근데요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어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돈이 없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왜 맨날 나와서 결정인데요. 후원해달라고 하던데?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너무 잘생겨서 그게 그 나머지 장점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학번 동기 이제 여학생의 날카로운 진단인데, 사실 그렇죠. 사람이 네. 외모가 너무 특징적이면 네. 남자고 여자고 사람들이 외모로 봐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게 인기의 요인이기도 하지만. 네. 근데 그분의 그거는 절대 잘생김이 아닌데, 그래서 잘생겼다는 말 하지 말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많이 이제 잘생긴 게 드러났으면 이제 그 용장, 지장, 덕장의 모습을 이제는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섰으니까 그거를 많이 국민들이 만나겠죠. 지금 벌써 며칠 사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좀 예, 느끼는 의장님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젠틀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좀 그 옛날 대학 교수 시절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심지어는 좀 샤이하다고 느끼기까지 했었는데 예.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칼이에요, 칼. 네, 지금은 용장. 젠틀하고 배려심이 있는 거는 확실히 기본이 있더라고요. 있고, 예. 네, 그거는 굉장한 뭐 배어 있는 것도 있고 부지런하고 체력도 좋아야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일벌레. 아니, 그 나이 남자 중에서 턱걸이 네, 5개 그러니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배치기 안 오고. 누가 이러저런 걸 물어보고 이야기해서 다 관심 가지고 답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걸 보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은 굉장히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뭐 단호하게 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초기에 사실은 준비할 때는 지금 이 막 굉장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이런 정도로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여기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것 같고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갈 때 이게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확신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두 분도 최근에 나도 같이 오고 싶다는 연락을 몇십 건은 받으셨죠? 몇십 건 정도가 아니죠. 뭐 좋은 일입니다. 노국 대표가 그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뭐 굉장히 주목받는 존재였고 그로부터만 따져도 40년 가까이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자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는 아주 몸에 배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직자한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상석 같은 걸 고수하지 말고 의전 따지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들은 꼭 DJ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또 그 스타일이 그런 것들을 말로 하는 편은 아니에요. 몸에, 그 양반도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근데 DJ는 꼭 그러거든요. 국회의원들 앉혀놓고도 본회의 참석 열심히 해라, 뭐 공부해라, 뭐 그냥 꼭 훈장 선생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어떤 그 규범을 좀 만드는데 순환의 역사도 좀 닮았지만 그렇게 좀 뭔가 자기 스타일을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좀 요청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서 회장님이 느낀 조국 스타일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은근히 부산 사나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사나이? 네, 부산 사나이 기질이 있어서 워낙 뭐 인물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예. 굉장히 과감하고 뚝심도 있는 그런 스타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도 어울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또 김영삼, 김대중의 비교가 되네요. 예.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서 회장님 어제인가요? 조 대표님이 회견에서 검찰개혁만큼이나 기재부 개혁이 필요하다. 네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체, 그리고 예산처와 성과관리처로 나누겠다. 그런 당 정강 정책을 강조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희 미디어 본부장 신혜선 씨가 그 8대 강령을 보고 그 부분을 기획재정부 해체를 이렇게 이거 특이하다. 네.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포스팅도 했는데 사실 그 부분 그냥 그동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시는 건데 정치기 의장으로서 좀 어떤 상황 인식 아래 그런 어마어마한 공약을 하게 됐는지. 예. 진짜로 조국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아마, 1호 정책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재부 개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재부 개혁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는 정책적 조언을 많이 해주신 홍종학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재부 개혁 문제는 뭐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동안 꽤 여러 차례, 지난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재부도 선출되지 않은 일종의 권력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각 부처가 있는데 또 그 각 부처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기재부가 사실상은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실제로 선출된 권력이 국내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정책적 결정까지도 기재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확고하게 선출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지향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할 때 기재부는 그것을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재부가 그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가 있고 결정은 기재부가 잔뜩 하는데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오히려 정부 부처들이 정말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어떤 배분의 역할들을 좀 분리해서 하고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많은 그 난제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저출산 문제 말로 300조를 썼다고 하는데 아무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데 누구도 어디가 책임 줄지도 몰라요. 지르고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뒤에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책임 줄지도 몰라요. 정부 안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제에 좀 정리를 하고 기재부를 재무부하고 예산처를 일단 분리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를 새롭게 만드는 문제는 뭐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성과 관리를 아주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 단위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그 관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처라는 그 명칭을 보고 저는 이제 행정의 나아갈 바를 좀 새롭게 해석했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죠. 정부가 제일 똑똑해. 그래서 우리가 기획해. 니네는 따라와. 이거였잖아요. 민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민간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기획하기보다는 성과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쪽으로 좀 첫 번째 경제부처의 업무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뭐 아주 동의하고요. 다만 최근의 추세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강화하고 좀 끌어가야 될 필요성이 많이 제기돼요. 특히 뭐 공급망을 그렇죠. 국내화하는 거라든지 새로운 어떤 산업 통상 질서들이 막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냥 기업들한테만 맡겨놔 가지고는 우리 기업들 다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좀 정책적인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과거 방식대로 그냥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옛날 하던 방식의 어떤 수단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혁신적인 민간의 어떤 그 전문가들을 제대로 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담은 그런 기획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만일 조국 혁신당이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 바로 총선 다음부터는 경제부처 재편론 또는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갈 건데 그때 네.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면 좋습니다.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더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좀 냉소적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윤석열 정부는 형방과 호방은 정부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형조와 호조도 못 되는 형조 판서와 호조 판서도 못할 형방 호방 정도 할 이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법무부 검찰의 강성함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와 금감원의 강성함 이 사람들이 사실상 실력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는 대통령을 가지고 맞습니다. 논다.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술자 천국이 됐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방과 형방은 뭐 하나? 이야기 안 들어도 뭐 지금 현실이 너무 명명백백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지금 메스를 대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뭐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는 국민들한테 권력이 나오는 거고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 국가 비전과 정책들을 내놓고 그거를 책임 있게 실행한 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받아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권력을 위임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작 그걸 담당할 정치 권력은 완전히 껍데기가 돼 있고 너무 한심하고 그냥 관료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그러면 시험 봐서 대통령 뽑으면 되지 뭐하러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속에 실제적으로 덕보는 건 행정관료들이죠. 행정관료들도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는 영역까지를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의 과도함이 본인들도 힘들게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양 진영이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집행해도 그걸 집행한 공무원들까지 지금 감사하고 수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런 점에서 그거를 정상화한다는 점은 뭐 검찰이나 기재부도 제대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들도 힘들 것이다. 역시 정책위 의장님다운 그 좀 여러 각도를 보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조국 혁신당에 그럼 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검찰 독재가 그냥 나라를 전행해가지고 사실은 3년은 너무 길다가 저희 구호인데 3년이 아니라 1년만 더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제가 느끼는 그런 위기의식인데 그런 점에서 그 무능과 퇴행 이거를 빨리 종식시키게 노력하는 것 이것은 저는 국민들이 이미 굉장히 느끼고 있었던 건데 뭐 어찌할 바가 없어서 대통령 뽑아놔서 5년 그냥 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뭔가 그 부분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물꼬를 터줬다. 그리고 그 방향이 검찰을 완전히 개혁해서 제자리 찾도록 하는 것. 또 아직 이제 그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찬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재부를 개혁해서 사전에 그걸 예방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게 한 물꼬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했고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조국 신당이 좀 더 채워야 될 점, 우리 면접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단점을
네. 얘기해 보시오. 원장님. 왜 또 그런 식으로 또 그래 남기시고. 제 순서죠? 예. 원장님 그 다음. 네. 저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 독재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것이냐, 이것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촛불이라는 경험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촛불이라고 하는 뭐랄까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그런 어떤 열망으로 현실 권력을 중간에 주저앉히고 새 정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진전된 것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정말 남아있는 게 뭐냐, 정말 근본적으로 바뀐 게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굉장한 실망과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여전히 그 마음은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 굉장히 잠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우선이지만 그 이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그 부분을 좀 보강해야겠다. 조국혁신당이 지금부터 우선 비전과 원칙 방향이라도 분명하게 해놓고 거기에 담길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지금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잘 준비하고 채워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를 잘 어젠다 세팅했고, 조금 더 보완하고 채워야 될 점은 그 이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영향이 이렇게 제가 참여한 지 한 일주일 조금 더 지났는데요.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와줘요. 지금 또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엄청 바뀌고 있고, 이제 그 부분도 처음에 저도 주저했던 게, 저기는 검찰 개혁일 텐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 당 안에서도 그 부분이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하루 이틀의 역량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그냥 뭐 비례대표 이게 아니라 정말 너 이번에 가면 그동안 못했던 거 바꿔내야 해 하고, 정말 자기의 이해관계에 무관하게 사회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도움이라는 게 꼭 그거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콩지가 무슨 큰 과제가 있는데 팥쥐 엄마가 뭘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샥 도와주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나 이거 어떻게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싹 도와주는데 저 개인을 보고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지금 이걸 필요로 한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볼 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곧 빠르게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그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되고 있고 더 될 것이다. 국정 운영의 정상화, 그다음에 선진복지국가 만들기. 그걸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중에 하나는 두 분을 며칠 후에 비례대표 경선에서 찍어주는 거다.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현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찰개혁을 필두로 해서 나가신 분들은 미식 축구로 치면 왜 공격팀이 있고 수비팀이 있잖아요. 공격팀 빵빵하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수비도 또 해야 되고, 공수를 교대해서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팀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아니요, 하는. 관심 굉장히 많으세요. 이미 많으시고요. 근데 그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늘어났으면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 원장이 뭐 의료개혁 얘기 좀 하려다가 이제 다른 그 조국 스타일 뭐 이런 거 얘기해서 웃고 떠드는 사이에 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 원장님이 맡았던 기관이 저는 굉장히, 저는 몰랐는데 정말 파워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 약사, 간호사만 4,000명이 넘죠. 그 기관에, 한 개 기관, 좀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양가 지금 원주에 있나요? 춘천에?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거죠. 그러면 부양가족까지 하면 거의 한 10,000 정도가 명 넘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기관이 뭘 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을 가면 뭐 진료도 보고 처방도 받고 수술도 하고 약도 타가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 그러니까 병원, 의원, 약국의 이 저승사자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걸 요양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의료기관 넘어서 약국 다 포함해서 요양기관이 10만 개가 넘고요. 10만 개. 예, 10만 개가 넘고 그 10만 개 넘는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 그 명세서가 전부 심평원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의료 이용 정보가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지 공단에서 그거대로 지급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병원의 사망률은 어떤지, 무슨 약은 잘 쓰는지 다 평가해서 발표하고, 더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 개별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하기 전에 뭐 신약이 들어온다. 그럼 그 약을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지, 커버를 할지 말지, 이런 게 결정하고, 가격 결정하고, 의료 행위, 뭐 치료 재료 이런 거 모두 다들 저희를 거쳐서, 물론 이제 법적 권한은 복지부에 있지만 예, 저희가 예. 다 실무적인 서포트를 해서 결정하는 대로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이고, 국정감사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그 긴장과 그 갈등의 아주 한 핵심에 있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게 그럼요. 아니에요? 네네. 만나세요? 절대로 안 만나죠. 예, 그래서 절대로 원주로 안 간 거예요? 그건 원주까지. 원주 아니라 미국이라도 오시는데요. 저희는 요양기관을 가도, 심사를 가도, 밥도 같이, 그러니까 5,000원짜리 식당에 가도 밥 내고, 돈 내고 먹고. 요양기관이라는 건 이제 병원이나 병원에 의원, 가서, 약국을 예, 가더라도. 가도. 그 영업사원이 아니라 병원, 의원을 가더라도. 예. 그리고 뭐 제 있을 때는 뭐, 제약회사 뭐 말만 들리면, 뭐 이상한 말만 들리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3년을 재임하시고, 네. 그 별다른 잡음이 없이 나오셨다는 건 김 원장님이 유리천장을 뚫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늪을 잘 빠져나가는 그 실족하지 않는 네. 아주 그 치밀함이 있다는 그런 이게 말씀으로 들려요. 네. 그때 또 힘들었던 거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그렇죠. 제 임기가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제가 임기 마치니까 예. 코로나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그 마스크 대란부터 해서 그쵸. 뭐 환자들 여행 갔다 오면 그 뭐 어느 나라 갔다 왔다 하고 의료기관에다가 저희가 정보 보내고 환자 생기면 그거 다 정보 시스템 하고 그러느라고 좀 고생했죠. 그런데 거기를 마치고 어디 좀 다른 서울에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저 태백, 서울에서 네. 태백 가려면 한 3시간 반 걸리나요? 3시간 10분. 네, 거기에 버스를 있는 네.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그 태백병원. 진폐증이라고 하나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재해 전문 병원이고요. 주로 태백병원에. 진폐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예. 진폐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환자들도 보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료 낙후 지역에 가서 그럼요. 예,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직접 그 환자나 가족들을 보신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 그 경험을 넣어서 볼 때 현재의 지역 의료 체계에는 어떤 점을 좀 보강해야 됩니까? 지역 의료 체계는 지금 뭐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태백은 노동부에서 그렇게 그 한 200병상 되는 종합병원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은 커버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밤에 자다가 무슨 일 생기면 차 타고 가시다가 어떻게 되시고요. 그나마도 가족들이 큰 도시에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죠. 가장 문제는 소아과. 태백시에 지난해에 아기가 18명이 태어났대요. 와. 그러니까 태백시 안에는 소아과 응급실을 그 운영할 어떤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냥 그거는 뭐 우체국 짓는데 손해본다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학교를 짓는데 손해보니까 학교 하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만 유독 공공병원을 지어놓고도 뭐 진료 수익 없으면 없애라. 이게 옛날 홍준표 다 한. 진주의료원인가요? 그 다음에 없앴잖아요. 대구의료원 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낙후 지역에 병원이 진료 수익이 안 난다? 뭐 안 나는 거 당연하죠. 근데 산부인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 소아과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소아과 의사가 월급값 못하는 게 소아과 의사 탓도 아니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막강하게 투자를 해서 그 의사가 좀 낮에 한량하게 지내더라도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니멈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앞에서 수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가만 17년인데요. 수가를 절대로 해결 못 해요. 수가라는 거는 이렇게 이 통계 분포상 고르게 분포하고 있을 때에 주는 게 수가죠. 예를 들면 운동화로 얘기를 들면 운동화 하나가 막 이제 10만 원이다.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사면 10만 원 주면 되고, 예를 들면 태백 같으면 한 10,000원만 더 주면 됩니다. 근데 울릉도에서 신발을 사려면 헬기로 가야 되면은 이 헬기 값을 수가에 녹이면 10만 원의 10배쯤을 헬기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트 곱해서 되지가 않고 그냥 헬기 운영 자체는 그냥 나라가 해야 되는 그 거예요.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죠. 예. 낙후 지역은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태백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역의 서울과 문제입니다. 광역시, 세종시 빼고 난 거의 다 저 합니다. 경상남도, 전라남도부터 네. 시작해서 강원도까지의 네. 도자 붙은 데의 전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김 원장님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서 해결해야 된다. 네. 이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우리나라가 아예 의료 자원이 없는 나라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요. 이미 있는 병원들 많거든요. 그 이미 있는 시설이나 병원들을 뭐 사들이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하거나 이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이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병원 돈 벌어라 요것만 해결하면 그 프레임만 해결되면 이제 그래서 저는 기재부의 논리 예타 이런 거는 과감하게 좀 생략해야죠. 근데 그런 공공의료 확충 많이 결국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예, 의사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수 적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OECD 통계 인구 10만 명인데 우리 2.7인데 OECD 3.7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의대 정원 수가 그러니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많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많은 거 의과 대학만 많아요. 조금만 의과 대학이 많죠. 다 그런데 의사 수 늘려야 된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의료 정책 처음 연구 시작하면서 한 것도 의료 인력 연구였는데 뭐 제가 의료 인력을 업무로 담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말할 기회는 없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의 문제는 의료 인력 의사 정원 확대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반대할 거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밥그릇이 쭉 작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의료 의사 인력을 늘리는 목표가 결국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인구 소멸 지역이나 혹은 그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일부 희귀질환 영역에 그 의사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냥 그걸 시장에 맡겨놓고 가라고 그러면 의사들이 안 가죠. 그러니까 별도의 그 부대 정책들을 정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는 정치를 하다가 아니라 아니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정교하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무슨 공공의대라든가 지역의사제 이런 거를 아주 정교하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의사 인력이 그 정말 이 낙후된 지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자꾸 넘버를 물어보는데 그 넘버는 그 부대 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이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나오는 걸 보면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의료 그다음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이런 게 거의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뭐 추후 논의 그래서 왜 추후 논의를 하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추후에 논의해도 된다. 정책에 공무원 문법으로 추후 논의는 안 하겠다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런 정도의 정책을 이렇게 계획서를 낼 때는 정말 전문가들이 미리 모여서 수치까지 논의하고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이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계산을 하는데 그 결과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책이든지 타협과 협의의 산물 아닙니까? 근데 의사들이 반대할 거 몰랐나요? 그 4년 전에 500명 늘리겠다고 했을 때 400명이었었죠. 400명 늘린다고 했을 때도 전 전공의들이 나갔는데 2,000명 늘린다고 하면은 전공의가 나갈 거를
몰랐다고 하면 너무 아마추어고, 알고도 그냥 그렇게 계속 2,000명 고라면 이거는 못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 정책을 보면 어설프거나 혹은 못됐다. 그거 알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악마화하고 꼭 특수부 수사하듯이 그렇게 몰고 가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거는 좋은데 네. 어디다 어떻게 흘러가게 네. 할지. 네. 그러니까 주요한 축 중에 하나는 김 원장님은 공공의료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네. 있지만 그것만 다 맡길 수 없으니까 없고, 예. 민간으로도 또 일정하게 책임지고 네.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플랜이 그것도, 전혀 없었고 예, 예. 그러니 제목 있어요. 무책임 행정이죠. 제목 그럼. 있는데 추후 논의. 무책임 행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큰 소리만 치고 그 와중에 당장 아픈 사람들은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잘못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막 그렇게 몰아붙이면 예.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전제가 저는 2000년에 의사를 파업하는 거에 혼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왕따 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이 전공의들의 이 머릿속 자체가 달라요. 과거에는 우리 80년대에는 이렇게 그 학번들은 누가 뭐라 하면 겁먹었는데요. 지금 전공의들은요, 의사면허 정지? 그래, 그럼 뭐 몇 달 놀지 뭐. 1년 휴학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알고 그랬나? 학습 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완전히 이 젊은 의사들은 과거 우리 때 의사들하고 다른데 그런 분석을 하고 지금 정책에 임하고 있는지. 예. 그 사실 의료 개혁이나 현재 그 의사 정원 문제는 이해가 많은데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더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좀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정은경 네. 청장하고는 동기신가요? 뭐 제가 1년 선배고요. 1년 선배세요? 40년 직입니다. 83년에 그러세요? 정은경 청장이 입학할 때부터. 그래서 문재인의 정은경, 조국의 김선민이 되겠다. 뭐 알겠습니다. 예, 예. 조국 혁신당 1라운드는 검찰개혁, 비리청산, 앞장서 당. 2라운드는 사회권 선진국, 선진복지국가 만든 당. 2라운드의 주역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겁은 안 나셨어요? 정치한다고 할 때, 그 되게 배우자들도 반대하고, 뭐, 참, 더구나, 이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왔는데 이거 비례대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혹시 영입 순서가 이게 조국 대표가 짠 투표 리스트는 아니죠? 응? 아닙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예. 영입인재 번호가 비례 순서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리스트가 이게 나오는 거죠? 며칠 새? 그럼요. 네네. 따로 투표해서. 글쎄요. 조국 혁신당의 이제 1라운드가 검찰개혁이라면 그것만 하고 끝나는 정당은 일회성, 포말 정당이 되기 쉽고 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인데, 뭐 제가 떠드는 건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경선에 나선 이 구애를 하셔야 돼요. 1분씩 드릴 테니까 좀 우리 이번엔 거꾸로 예. 우리 김 원장님부터 네.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의료 붕괴에 정면으로 맞설 준비된 비밀 병기. 김선민, 잘할 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단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당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당적 없으셔도 됩니다. 참여하셔서 좋은 분 뽑아주십시오. 남성 2명, 여성 2명 뽑고 있습니다. 저 김선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회개혁 이루려면 의료혁신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2년 지겨우시죠? 또 앞으로 3년 끔찍하시죠? 2, 3년 줄이는데 저 김선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조국 대표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당을 창당하고 정책위 의장을 맡았습니다.
정책의 의장으로서 지금 우리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또 기후 위기를 잘 막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당장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 민생과 복지가 기반이 된 제7공화국의 비전을 만드는 작업도 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 정책의 일입니다. 여러분 4표 중에 2표는 여성 정책가 1분, 또 남성 정책가 서왕진에게 주시면 정책이 살아나고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새롭게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말씀 부탁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제가 많은 TV 토론을 봤는데 되게 이제 클로징 멘트가 중요한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도 광고 하나, 저는 30초. 예.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 저희가 3가지 파란색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 이제 For Justice 후드티가 저희 메디치 미디어 굿즈입니다. 이 방송 뒤에 이제 광고 영상도 붙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든 거는 호루라기 재단처럼 양심적 공익 제보를 하는 분들을 후원도 하고 또 저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제작비도 좀 보태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 방송 끝나고 댓글창 상단에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